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대선 랠리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보합권 내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만이 소폭 빠졌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선 랠리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보합권 내에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만이 하락한 채 기록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우선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년 대비 2.6%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는 물가가 잡혀간다라는 흐름이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로써 연준은 12월에 스몰 컷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국무장관의 마코 루비오 공식 지명했습니다. 대중국 매파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이로써 관세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무역 전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풀어라 미국 업계 증권거래위원장의 촉각. 우선 게리 갠슬러 현재 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사를 계속해서 주창해온 트럼프 당선인. 이번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어떤 인물이 증권거래위원장에 새롭게 당선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유가 전망이 안개 속에 치닫고 있습니다. 배럴당 $30 폭락론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 유가는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미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해소가 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0.11%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S&P 500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0.26%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날 발표된 물가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의 윤곽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이행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4.44%까지 치솟았고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 체제로 갔을 때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반도체 무역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비관론이 제기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일 하락세입니다. 오늘도 2%나 빠지면서 겨우 5,000포인트 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하면서 배럴당 $67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은 0.4%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0.5%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오늘 장에서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애플을 여전히 이기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엔비디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AI 협업 소식도 함께 들려왔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으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장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2.48%나 상승하며 $214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아마존이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웹스토어인 아마존 홀을 오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20 이하의 제품들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저가 상품 브랜드들이 지금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죠. 테무와 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지난 5일의 미국 대선 이후로부터 $12억 상당의 아마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44억 규모에 달하는 아마존 주식을 팔아치웠는데요. 아마존의 지난 5월 1일 분기 보고서 때 베이조스가 내년 말까지 아마존의 주식 2,500만 주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그에 따른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메타는 오늘장에서 하락했습니다. 0.82% 빠졌고요. 테슬라는 오늘 0.5%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테슬라의 수장이 더 바빠졌습니다. 미 정부 효율부의 수장 역할도 함께 맡게 됐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400개가 넘는 미 연방기관을 단 99개로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개혁의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손녀로부터 삼촌이라는 호칭까지 얻으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핵심 참모로 자리 잡은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6번째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일부 차량에서 주행 중 구동력을 잃고 멈추는 결함이 확인이 된 겁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전체 생산 차량의 1% 수준인 2,400여 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발 악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화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11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을 한 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량의 전원이 끊기면서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들이 탈출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4명이 탈출에 실패하며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 살펴보시죠. 먼저 리비안입니다. 전기차 산업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독일의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에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 넘게 오르면서 $12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리비안과 폭스바겐 그룹은 합작 투자의 규모가 최대 $58억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에 $50억 규모의 투자에서 그 규모가 늘어난 거고요. 폭스바겐 그룹의 올리버 블룸의 CEO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리비안의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가격대와 브랜드의 차량을 국제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통합은 폭스바겐 브랜드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산하의 스카우트 브랜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카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인지까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에는 벤틀리와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소속돼 있기도 합니다. 리비안의 CEO RJ 스카린지 역시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리비안의 소프트웨어와 전기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최초의 폭스바겐 모델은 이르면 2027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스피릿입니다. 무려 60%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종가가 겨우 $1 선입니다. 미국의 저가항공사 스피릿이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피릿이 프론티어 에어라인과의 합병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회사는 현재 채권단과 건설적인 논의 중에 있고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피릿항공의 여객기가 IT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아 도미니카 공화국에 긴급 착륙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총격으로 승무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승객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해당 항공기는 총격으로 인해 손상이 돼서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로켓랩 살펴보겠습니다.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려냈는데요. 미국의 우주기업 로켓랩이 3분기 매출 1억 480만 달러를 기록한 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8.8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은 LSEG 예측치인 1억 200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55%나 증가했습니다. 로켓랩의 3분기 매출 성장의 대부분은 우주선을 제작하고 위성 부품을 판매하는 스페이스 시스템 사업부에서 나왔습니다. 또 회사는 4분기 매출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1억 3,500만 달러 사이로 전망했는데요. 이 역시도 분석가들의 예측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로켓랩은 중형 발사체인 뉴트론의 첫 번째 발사 계약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GPU 5억 달러어치 구매한 아마존, KB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증시에서 아마존 2.48% 크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었죠. 자, AI 수요 증가로 데이터 센터 투자는 확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익 성장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퍼스케일러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클라우드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운영하기보다는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제공 업체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수요 역시도 함께 커져가는 중이고요. 서버용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데이터 센터 빅3 기업의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적정 수준이거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는 높은 영업 마진에 기반해 향후 2년 EPS 성장률이 56.4%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역시 멀티플이 0.7배로 시장의 1.8배 역시 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아마존, 알파벳의 장기 이익 성장을 반영한 주가 배수도 각각 0.9배, 1.0배로 모두 시장보다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AI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면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시장보다 소폭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AI에서 독보적인 위치 등을 감안하게 된다면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는 판단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3분기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2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의 17.3% 수준이고요. 예상 연간 매출은 1,100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영업이익은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억 달러 증가했는데 2024년부터 서버의 내용 연수 기간을 연장하면서 분기 영업이익률은 200bp나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매출은 389억 달러,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죠. 22%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여전히 높은 71%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은 114억 달러, 전체 12%로 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억 달러로 영업이익률은 17%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IBM의 인공지능 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4.75억 달러어치의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4년 자본 지출, 즉 캐펙스로 약 75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인데요. 이 중 대부분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AI 서비스 수요 대응과 북미 그리고 해외 부문 기술 인프라 지원에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생성형 AI 투자 증가 전망 역시도 돋보이고 있고요. 아마존의 캐펙스 투자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내용 연수 예상 기간은 20에서 30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비용 처리는 해당 자산에 대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고려할 경우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증권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로의 지속적인 마이그레이션 성장이 나타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는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기가바이트 1단 GB200 기반으로 최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그레이션 성장은 기존 시스템, 플랫폼 또는 서비스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등을 개선하면서 수익이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3분기 기준 캐펙스 자본 지출은 2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클라우드 및 AI 관련 지출의 약 절반은 향후 15년 이상 수익 창출을 지원할 장기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나머지는 CPU나 GPU에 투자할 계획 역시도 함께 밝힌 바 있는데요. 2024년 3분기 알파벳의 캐펙스는 130억 달러로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에 70억 달러 이상의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중 60억 달러의 투자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현재 캐펙스 투자의 대부분은 TPU와 GPU를 포함한 기술 인프라와 서버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벳은 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캐펙스를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투자 규모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GPU 5억 달러어치를 구매한 아마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와 머스크 그 사이의 줄타기라는 주제로 오늘 시장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각 현실화됐습니다. 네. 정부 효율부 수장이 지명이 된 건데요. 그야말로 올인한 결과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이제 트럼프 하면 이제 머스크라는 생각밖에 네. 안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트럼프 2기죠. 공식적인 행정부 입각에 대해서 우선 머스크가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우선 그 전에 이 머스크와 트럼프 이 둘의 인연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초반에 그 전에 했을 때는 서로 약간 비판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머스크가 거의 이제 옆에서 붙어 다니시피 그 같이 어떤 연설이나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에 행정부 2기 쪽에서 정부 효율부
에 대한 수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에 대한 효과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정부 효율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시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 또 이제 정부 효율부를 같이 이끌 것이라 보면서 대대적인 어떤 이 관료주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정책과 그리고 견제를 계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그 구호를 지금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명칭도 이제 재밌게 또 도지에 대한 부분을 또 인용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이 어떤 이 판도가 정말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 하나둘씩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 7월까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안에 어떤 다른 또 이제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머스크와 관련된 혜택을 받는 산업과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보 효율부에서는 트럼프 2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428개의 미국 연방기관을 99개로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행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 가장 좀 얘기하는 게 세금 낭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막겠다라는 게 첫 번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트럼프 쪽도 그 전에 어떤 이 공화당 쪽 또 이제 연준 이쪽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상황이었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머스크가 테슬라 쪽에서의 구조 조정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 조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 머스크를 좀 수장에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 대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화당 쪽도 이 선거 자금을 많이 썼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쓴 만큼의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의 지출을 막겠다는 의지도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만큼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의 이 대부분의 이 그 연준도 그렇고 연방 쪽에서의 그 인원 자체에 대한 부분을 그 전에 연설에서 트럼프가 항상 얘기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항상 이제 그 말씀드렸던 세금 줄이기의 가장 첫 번째가 인건비에 대한 효율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이 정부 효율부 내년 1월에 출범하는데 11월도 그렇고 12월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도 소송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쪽에서 얘기는 뭐 과도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이미 정부 효율부를 트럼프 그 당선 이후에 몇 주 만에 바로 출범을 시켰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어떤 관료주를 좀 타파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돋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트럼프 항상 얘기하는 작은 정부에 대한 그 작은 정부에 대한 그 어떤 모토 부분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관료주의를 타파하면서 연방정부의 예산 축소 그리고 대규모 구조 조정도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 바로 연준입니다. 우선은 간밤에 CPI가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12월 FOMC 역시 스몰 컷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을 없애겠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큰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준 트럼프 2기 행정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그 전에 물가 안정을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당선 전에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은 많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가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향후에 연준 쪽에서 금리를 결정을 할 때는 대통령과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좀 깔았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쪽에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연준 쪽에서의 독단적인 그런 상황보다도 지금은 이제 트럼프 쪽, 그러니까 공화당 쪽과의 얘기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뭐 이제 재무장관으로 지금 키스케어 그룹 창업자죠. 이 스콧 베센트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스콧 베센트가 연준 어떤 의장에 대한 좀 얘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연준 쪽에서의 연준 쪽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신경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공화당 쪽이 이미 상원 지금 다수당을 지금 확정을 했던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죠. 법원에서 과연 이 연준의 이런 그 의무나 이런 일들을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쪽과 연결하는 부분을 용인할까? 이 부분도 좀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원 쪽에서, 그러니까 연준 쪽에서도 다시 한번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깊게 개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이 연준 쪽에서도 이 법률적인 소송이나 이번 부분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이 관심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와는 별개로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인하에 대한 얘기도 지금 가끔 얘기를 하면서 금리 방향성에 의한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좀 많이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그 연준 쪽에서의 이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견제하려는 의도가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연준과의 신경전은 계속해서 언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우선 2차 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 건데 기존에는 IRA 폐지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면 이번엔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자, 지금은 테슬라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기존에 있었던 우려감이 좀 공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진행해야 될까요? 지금 공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전기차에 대한 이 캐즘 현상은 계속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종료하고 내연기관차 금지를 막겠다고 좀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머스크가 이번에 그 수장에 오르면서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대선 전부터 약간 전기차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좀 많이 좀 했었거든요. 이 전기차 쪽에서는 향후에 어떤 그 자동차 어떤 모빌리티 쪽에서는 꼭 필요한 게 바로 전기차라는 얘기도 좀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나 배터리 이쪽에서의 이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국 보호나 이런 부분도 언급했었기 때문에 아예 전기차 쪽을 배제한다라는 그 전의 스탠스는 좀 많이 바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머스크에 대한 효과 부분으로 있어서 전기차 쪽에 대한 이 어떤 그 누르는 그런 의사는 할 가능성이 점점 더 약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의 우려감은 이미 좀 선반영됐던 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이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서 견제는 계속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배터리에 대한 선호보다도 우리나라 쪽에서의 배터리에 대한 어떤 2차적인 뭐 수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RA 이 종료는 지금 시장에서도 분위기는 당장은 정말 힘들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 쪽에서의 차지하고 있는 이 주 쪽에서도 이 전기차 쪽과 관련된 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IRA에 대한 축소나 폐지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좀 악재는 더 반영이 됐었고 호재나 이런 부분이 좀 덜 반영된 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과 2차 전지와 관련된 특히 이제 배터리 쪽 그리고 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낙폭은 어떤 시장적인 영향을 떠나면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전기차 쪽에서 유럽 쪽에서의 판매나 선진국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캐즘 현상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항상 2차 전지 쪽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전기차 쪽 판매가 1순위여야 되고, 두 번째가 이 중국 쪽의 배터리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이 좁혀져야 되는 게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미국 쪽에서의 이 중국 배터리 쪽에서의 그 약간 그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부분을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은 좁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무슨 종목별로 선별을 해야겠지만은 우선 지금은 저가 매수할 타이밍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 머스크인가 테슬라와 관련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테슬라, LG에너솔루션, LNF 이런 쪽에서의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1차적으로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LG에너솔루션도 뭐 4860 배터리나 이런 부분 셋을 납품하지만 삼성 SDI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솔루션, 뭐 삼성 SDI 어떤 소재 기업들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2차 전지와 전기차 업체는 우선은 기존 우려는 어느 정도 선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전기차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일단은 당선인의 스탠스 역시 바뀐 건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당장의 IRA 폐지할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탄력감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머스크 트레이드 중에 최근 가장 급등세를 연출한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한 우주항공 섹터인데요. 우리 역시도 우주항공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위성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과감하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죠. 아직 우주 사업 부분은 지금 테마가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바로 잡히는 그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테마라고 하더라도 저는 테마의 어떤 질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처럼 이 글로벌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섹터는 테마가 아니라 어떤 성장주로서 이제 바뀌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에 1기가 출범했을 때도 이 우주 정책 명령 이유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의 상업화에 대한 그 전에 어떤 규제 부분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분명히 했었고, 그리고 이 머스크 또 이 저궤도 인터넷 서비스죠. 이 스타링크 이용자에 대한 이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이 광대역에 대한 할당 부분을 그 전부터 좀 얘기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이런 부분이
이 실용화 된다고 한다면은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에 대한 상승률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잡히는 구조는 아닌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이 아니라 성장주로 바뀐다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도 좀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펀더멘탈적으로의 또 성장주로서의 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너무 이제 급등락이 심해요. 스페이스 X에 또 관련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LG에는 솔루션을 어떤 제외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실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매수라기보다도 저는 좀 시간이 좀 변동성이 지나간 이후에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주항공 쪽에서의 사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사업을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분별한 어떤 매수라기보다도 지금은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정책까지 도와줬을 때의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변동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발 고관세 그리고 국채 수익률 상승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수입 그리고 수출 관련된 각 기업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쪽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화장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주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환율에 대한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은 안 좋은 구간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떤 섹터별로에 대한 수혜 부분은 분명히 좀 틀려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환율 올랐을 때 가장 큰 수혜가 이제 반도체와 이 자동차 그리고 조선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별개로 실적과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환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탈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싼 구간이라고 수출주들은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도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섹터가 굉장히 좀 많은 음식료나 또 이제 제약바이오도 그렇지만은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 원가율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걸 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더 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종목별로 이 환율에 대한 수혜에 대한 종목 기업들은 분명히 좀 싸게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종목들을 사야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도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종목별로 선별하는 능력을 과감하게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비트코인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진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어제장으로 9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말이지 글로벌 세계에서 단 한 명도 이제 물릴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앞으로 연말까지 크게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역시 수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 건지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라기보다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미국에서의 안에서의 그 보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모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 쪽에서의 안에서만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주가라기보다도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관점은 좀 중요하지만 글로벌적인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을 이 어떤 질이 좋아지면서 간다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전에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 올라간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좀 나왔던 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나 이런 쪽에서의 그 종목들을 사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에 입각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관련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지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로 관망 흐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투자에는 좀 자제를 요청한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체크 포인트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 노동부는 현재 시간 13일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월간 CPI 상승률은 올해 7월부터 넉 달째 0.2%를 유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 상승했는데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3% 각각 상승하면서 이 결과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동부는 10월 물가 상승률의 절반은 주거비가 차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0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그 전월치인 0.2% 상승에 비해서 상승률이 더 가팔라졌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4.9%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란 전망에 더욱 힘이 실렸는데요. CME 패드워치는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82.3%로 반영했습니다. 전일의 반영치였던 58.7%에 비해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겁니다. 한편 임금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월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은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달의 0.2%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한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3,000달러도 돌파했습니다. 한때 93,469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이날 발표된 CPI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면서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급등하자 주식보다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뛴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도 CPI가 예상에 부합하자 투자자들이 현물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3,000달러를 돌파하자 시가총액이 1조 8,290억 달러에 달해 세계 7대 자산에 오르기도 했고요.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3조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이 정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현지 시간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던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는 훌륭한 두 미국인이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지출 낭비를 줄이고 연방기관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줄인 작은 정부는 미국의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며 이는 세이브 아메리카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죠.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연방정부 재정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효율 담당 부처를 세우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공언해온 바 있는데요. 머스크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 연방기관이 400개 이상이나 필요한가,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 단 99개면 충분하다며 관료주의 혁파와 조직 대폭 감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새 부처 이름의 머리 글자를 따면 DOGE, 도지가 된다며 머스크가 띄우는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 의원 역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이로써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트라이펙타가 현실화됐는데요. 민주당이 208석을 점한 가운데 공화당이 먼저 과반 이상인 218석을 달성하면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의 전폭적인 협력을 등에 업고 감세와 고율 관세, 또 불법 이민자 추방이나 건강보험 개혁법 개정 등의 핵심 공약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거란 우려 섞인 시각 역시도 제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상원에서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이 현지 시간 13일 신임 상원 원내대표로 사우스다코타의 4선 존 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플로리다의 릭 스콧 의원과 텍사스의 존 코닌 의원이 함께 출마했는데요.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됐던 1차 투표에서 스콧 의원이 탈락했고 2차 투표에서 튠 의원이 29표를 얻으면서 24표의 코닌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극도로 영광스럽다며 공화당 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중심으로 단합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론 머스크와 터커 칼슨 등은 친트럼프 인사인 릭 스콧 의원을 지지했지만 가장 적은 표를 받으면서 1차 투표에서 탈락했는데요. 스콧 의원의 원내대표 탈락은 공화당 상원 운영이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서 독립성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튠은 사실 과거에 트럼프 당선인을 비판한 적도 있는데요. 최근 원내대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긴밀히 공조할 것임을 동료 의원들에게 약속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일본은행은 어제 10월 P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3% 상승을 웃도는 수치이자 그 직전치인 2.8% 상승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7월 3%를 기록했던 PPI 상승률은 8월에 2.6%로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9월에는 2.8%, 10월에는 다시 3.4%로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는데 역시 보합 수준을 예상했던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단은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점을 높여가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국내 증시에 관련된 관심도 역시도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가 방송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